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립축산과학원 가금연구소 이화선입니다. 저는 오늘 산란계 농장 내 잔류농약 제거 및 환경 개선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란계 농가에서 잔류농약이 문제가 되고 있는 이슈는 닭진드기 때문이죠. 그래서 산란계사의 닭진드기 분포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드릴 거고, 그리고 효과적인 축사 청소와 소독 방법, 그리고 계산의 잔류농약 제거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산란계사의 닭진드기 분포입니다. 닭진드기는 사실 저희가 외부 기생충이라고 하지만 충이라기보다는 이건 거미류의 절지 동물입니다. 그래서 충을 제거할 수 있는 농약보다는 응애류, 진드기류의 제거를 할 수 있는 약재들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수 있겠죠. 진드기의 특징을 보면 진드기는 야행성입니다. 그리고 또 유서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유서성이라는 거는 부화를 한 후에는 둥지를 떠나지 않는 성질입니다. 즉 둥지에만 있다는 뜻은 아니고 그 둥지에서 가까운 곳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머무르는 성질이죠. 최적 온도는 25도에서 30도 상태를 좋아하고요. 최적 습도는 60도에서 70도, 70%일 때 잘 자랍니다. 산란수는 마리당 총 30에서 50개 정도를 낳고 닭 주변에 서식을 하는데 좁은 공간, 그러니까 틈 같은 데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사 주기를 보면 7일에서 10일이면 한 생활사 주기가 돌게 됩니다. 굉장히 짧죠. 닭진드기의 번식 능력을 보면은 증식 능력으로는 한 번에 4개나 8개의 알을 낳고 평균 5에서 6번 산란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따지면 한 번에 4개 알을 부화한다고 치면 0일, 일주일, 1, 4, 16, 64 이렇게 늘어나서 12주가 되면은 400만 개 정도의 닭진드기가 발생을 하게 되죠. 한 번에 8개를 낳게 된다면은 어마어마한 양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닭진드기가 사실 한 번 흡혈하는 양은 아주 조금이지만 닭 한 마리에 2만 마리의 닭진드기가 기생을 하게 되면은 빈혈이 올 수가 있겠죠. 닭진드기의 분포를 보면은 닭진드기가 만약에 아까 닭이 닭진드기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쪼아대겠죠. 그리고 먹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닭진드기는 닭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그러니까 닭이 치매를 못하는 곳에 집락을 형성하면서 분포를 합니다. 보시면 이렇게 이 중간 기둥이 있죠. 케이지하고 케이지 사이에 이런 곳에 서식을 하게 되는데요. 이건 지금 없는 상태고요. 이쪽에 보면 나사 구멍이 보이지 않도록 꽉 차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계산의 주요 분포 위치를 보면은 지금 케이지 와이어 접합부에 붙어 있죠. 또 산란 패드 안쪽에도 많이 서식을 합니다. 그리고 케이지 접합부 걸쇠 같은 요 틈새에 또 끼기도 하고요. 사료조 밑부분, 닭의 눈에 띄지 않는 부분이죠. 그리고 사료조의 곡면 안쪽에도 생깁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것은 또 개사 에어덕트 안쪽 면도 닭 진드기가 좋아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에어블로어와 케이지 사이에 이렇게 끼어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도 많이 서식을 하고요. 덕트와 덕트 사이의 이음새 부분에도, 플라스틱 이음새 부분에도 닭진드기가 많이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에어덕트는 개분을 말리기 위해서 에어블로어 덕을 쏘아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덕트 내부에 닭진드기가 많이 기생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은 평소에도 먼지나 이물질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개군 출하 후에 보통 이제 닭진드기는 이 틈에 가서 이제 숨어 있게 되죠. 그리고 청소를 하지 않으면 다시 닭이 들어오면 사육 중에 밖으로 다시 나와서 닭을 흡혈하게 됩니다. 이렇게 계산의 주요 분포 위치를 한번 보았는데요. 다시 이렇게 그림으로 보면은 케이지 와이어 접합부라든지 사료조 밑부분, 안쪽, 또 이음새 부분들, 그리고 이음새 기둥, 그다음에 케이지와 케이지를 이제 연결해주는 부분들, 그다음에 산란 패드, 이런 곳이 닭진드기가 쉽게 살 수 있는 서식지입니다. 자,
이런 닭진드기를 효과적으로 제거하거나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이제 축사를 청소를 하고 소독을 해줘야 되겠죠. 두 번째로는 그 효과적인 축사 청소와 소독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해세균이나 바이러스, 기생충은 어디서 올까요? 우리가 축사 내부로 오염되는 오염 원인을 한번 봐보면 사람이나 어떤 닭이든지 우리 사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동시키는 이동 차량에서도 많이 움직일 수 있겠죠. 그리고 야생조류는 바이러스나 세균을 전파시킬 수가 있습니다. 어디든지 하늘에 떠다니고 있으니까요. 또 쥐나 파리 같은 야생동물들이 이런 유해세균이나 바이러스, 기생충을 옮길 수가 있겠죠. 또 시설 내에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급수 시스템을 타고 그 외부의 물이 안으로 들어오면서 또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또 인접 농가에서부터 옮겨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사람은 사람 발에 의해서 또 몸에 의해서 옷에 의해서도 움직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닭이 이제 중추가 입식이 될 때, 중추들이 들어올 때 딸려서 같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온 유해세균이라든지 바이러스, 기생충 등의 유입으로 인해서 악성 질병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겠죠. 닭진드기 오염도 이 요인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닭진드기가 내기하는 여러 가지 질병들은 수도 없이 많을 수 있는데요. 가금티푸스라든지 종개장에서 문제가 되는 이런 것들도 원인이 되죠. 네, 그래서 효과적으로 축사를 청소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 절차를 보면은 청소 절차는 구석, 소독, 먼지, 유기물 등을 제거하고 또 세척이나 건조를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구설을 위해서 이제 쥐덫을 놓거나 일단 먼지나 유기물을 제거하고 그다음에 세척을 해주고 이제 건조를 시키는 모습입니다. 네, 우선 구석입니다. 네, 쥐를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올해 이제 AI가 많이 발생하면서 구서 작업을 하라고 계속적으로 문자가 날아오는 걸 보셨을 겁니다. 각 농장마다 CCTV가 있으시죠? 근데 닭을 관찰하기 위해서 놓아둔 이제 CCTV이고 저희가 잘 작업을 할 수 있나를 봐야 되는데 가끔씩 이 CCTV가 닭을 관찰하는 CCTV인지 쥐를 관찰하는 CCTV인지 분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쥐가 자주 보일 때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쥐를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축사 안으로 들어온 쥐는 그 안에 먹을거리가 많습니다. 개분도 있고 사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오면 잘 나가지를 않죠. 그러니까 날씨가 따뜻해도 밖으로 나가지 않아서 이런 쥐들이 참 문제가 되실 텐데요. 우선은 청소를 하기 전에 구서 작업을 하는 게 쥐를 먼저 퇴치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쥐는 완전 퇴치가 어려운 질병의 매개체이죠. 그래서 야생 동물로부터 올 수 있는 질병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쥐를 퇴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쥐는 천장이나 벽체와 같이 퇴치가 어려운 부분에 주로 서식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고요. 또 축사 주변이나 인근 수풀에서도 주로 서식하면서 축사에 접근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또 광범위하게 구서 작업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잡아주셔야 되죠. 아마도 보이시는 대로 계속 쥐를 잡고 계실 텐데요. 아니면은 쥐약을 놔두시기도 하시겠죠. 친환경 인증을 받으셨거나 이제 무항생제 축산물을 하고 계신 경우에는 약을 사용할 수가 없어서 더 애로사항이 있으실 텐데요. 그래도 꾸준히 구서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구서를 한 다음에는 소독을 하는 게 중요한데요. 소독의 경우는 개분이나 유기물 등이 있으면 이런 것들이 2차 오염원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예방, 소독을 해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구설을 하고 소독을 하셨으면 먼지나 유기물 등을 제거해야 되는데요. 우선 첫 번째 먼지입니다. 그래서 계산에 이제 케이지사죠, 여기는. 긴 빗자루를 이용해서 먼지나 거미줄 등을 우선 제거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먼지를 제거를 하셨으면 그 다음엔 이제 유기물을 제거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유기물 같은 경우에는 주로 개분이죠. 그래서 평사 같은 경우에는 주로 기계 장비, 스키드 로더 등을 이용해서 제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케이지 같은 경우에는 그 개분 벨트에 남아있는 개분을 분무기나 걸레로 사전에 좀 제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사람의 손이 안 갈 수가 없는 부분이죠. 또 사료통이나 계란 이송 벨트에 그 남아있는 찌꺼기 같은 것들은 수세미 같은 것으로 깨끗하게 제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구설을 하셨고 소독을 하셨고 먼지 유기물 등을 제거하셨으면 그 다음 단계는 세척입니다. 근데 세척을 하기 전에는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비를 착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장갑이 있고 마스크가 있죠. 모자하고 보호안경이 있고 장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의복을 착용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기구나 장비류가 있을 때는 예를 들면 이제 급이기, 난방기는 이제 열풍기 같은 이제 이동식이겠죠. 슬랫 등 가급류 사육에 사용한 장비들은 외부로 반출을 합니다. 그래서 밖에서 세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충분히 6시간 이상 물에 불린 후에 세척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세척 후에는 깨끗한 물로 헹궈 주셔야 됩니다. 네. 세척은 4단계의 이제 세척이 있는데요. 기본적인 방법은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실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예비 세척을 해주는데요. 예비 세척은 낮은 압력에서 해주셔야 되고요. 예비 세척을 하게 되면 유기물이 물에 불려서 쉽게 제거가 됩니다. 본 세척으로 들어가면은 높은 압력에서 실시를 해주시고요. 이 본 세척에서는 높은 압력으로 쏘면서 물리적인 오염원을 제거하게 됩니다. 계면활성제나 소독제로도 이제 세척을 하는데 계면활성제를 이제 사용하게 되면은 또 소독제를 사용하게 되면은 소독의 효과도 보면서 시간도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이후 이제 세척이 됐으면 깨끗한 물로 이제 헹궈 주셔야 됩니다. 네. 세척 다음에는 이제 건조인데요. 그 소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게사 내부의 물기를 완전히 제거해 주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펀지와 같은 흡착제, 그러니까 물을 끌어들일 수 있는 스펀지 같은 걸 이용하시면 좋고, 또 근데 습도가 높거나 겨울철은 잘 마르지는 않죠. 그래서 이럴 때는 열풍기를 사용해서 말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보시면 이쪽은 이제 평사죠. 이쪽은 케이지사입니다. 상당히 깨끗하게 청소가 잘 돼 있는 상태이고요. 세척이나 건조 작업은 단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2, 3회 정도 반복 실시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축사 내부를 소독하는 건데요. 소독이라는 거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게사 내부의 기구나 설비류를 밖으로 치우시고 깨끗이 청소를 하신 다음에 우리가 소독하고자 하는 타겟 목표가 있겠죠. 그러니까 목표가 되는 병원체 제거에 가장 적합한 소독제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적합한 소독제를 선택해서 완전히 소독하는 것. 이게 바로 소독이죠. 그래서 게사 내부를 소독한 뒤에는 사용하던 기구나 설비뿐만 아니라 무엇도 해야 됩니까? 사람. 바로 이제 농장에 들어가신 우리들이죠. 그래서 사람이 신고 있는 장화, 의복, 그 다음에 손 등을 깨끗하게 소독을 거친 후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소독제의 종류를 한번 볼까요? 소독제의 종류를 보면 소독 대상에 따라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축체나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연산을 권장을 하고 있고요. 축사 내부에 축사에 이제 사용되는 기구들 이런 것들은 가축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구연산, 가축이 없을 경우에는 알카리제나 염소제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축사 외부에는 주로 이제 알카리제를 권장하고 있고요. 소독조에는 알카리제나 알데히드제, 그리고 또 차량에는 복합 산성제나 알카리제, 산성세제 이런 것들을 권장하고 있고요. 음수소독에는 주로 염소제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구연산 종류를 보면 바로킬 A 등이 있고요.
알카리제들을 보면 이제 소속해라든지 세이프존 등이 있고요. 염소제를 보시면 뭐 제일락스, 하라솔 등이 있습니다. 알데히드제에는 구루타렉, 노로클린스 등이 있습니다. 주요 성분별 소독약의 선택 기준을 보시면은 이제 크게 염기제, 알카리제제죠. 그다음에 산성제, 그다음에 산화제, 그다음에 다음 장에 있는데요. 알데히드제 이렇게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염기제에는 탄산소다와 가성소다가 있습니다. 탄산소다 같은 경우에는 사체나 축사, 환경 물탱크에 사용할 수 있고요. 분변이 있는 곳에서도 소독 효과를 발휘합니다. 일반적으로 알카리 제제들이 유기물에 좀 강하죠. 그래서 알카리 제제들은 분변이 있는 곳에서도 소독 효과를 발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탄산소다 같은 경우에는 알루미늄 계통에는 사용하지 마셔야 되고요. 가성소다 같은 경우에는 강산과의 접촉은 피하셔야 됩니다. 눈과 피부에 자극이 있기 때문에 보호 용구를 착용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산성세제를 보면 산성세제에는 이제 구연산과 복합 염류가 있고요. 구연산 같은 경우에는 사체나 사람, 분뇨 배설물, 주택 차량, 기계류, 의복에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산성제들은 어떤가요? 약간 침투력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단단한 표면에만 사용하실 수 있고요. 사람이나 축체, 의복, 소독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복합 염류 같은 경우에 많이 사용하고 계실 텐데요. 광범위하게 적용이 가능하죠. 근데 축체에는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산화제를 보시면은 차염소산 등이 있고 이소시안산 나트륨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산화제 같은 경우에는 분변, 우유 등이 있는 대상물에는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유기물이 있을 때는 효과가 좀 감소하는 편이고요. 좀 독성이 있는 편입니다. 이소시안산 나트륨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변이라든지 우유 등이 있는 곳에는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사용 전에 청소를 하시고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알데히드제들인데요. 알데히드제들 이제 포름알데히드, 그다음에 글루타르알데히드, 포르말린 등이 있습니다. 사실 알데히드 계통의 소독약들은 사람에게는 좀 독성이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가스제인데 가스제도 지금 좀 더 약한 가스제를 사용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소독약들도 친환경 인증이라든지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을 받으신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신 후에 사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축사 내부 소독을 할 때 저희가 이제 현재 지금 가장 문제시되는 게 AI 바이러스이죠. 바이러스나 세균 중에서. 그래서 AI 바이러스 효력 인증되는 소독제 현황을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항상 게시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AI 바이러스 효력이 인증이 된 소독제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신 후에 소독제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 외에 소독제를 사용하셨을 때는 방역 점검에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최근 업데이트 일자를 보시면 2021년 2월 16일 날 최근 업데이트가 되겠고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직접 다운을 받으셔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소독약들은 살포시에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소독제들은 아무래도 균이라든지 바이러스를 죽이는 그런 약들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완전히 안전하지는 않죠. 그래서 사용 시에 주의사항을 항상 꼼꼼히 보셔야 됩니다. 네, 보시면 소독약의 살포 및 분무를 실시하기 전에 반드시 보호장비를 착용해라 이런 문구가 들어있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것들 꼼꼼히 읽어보시고 소독약이 피부에 접촉하거나 호흡기로 흡입되지 않도록 한다 이런 말이 있을 때 반드시 마스크라든지 보호장비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소독약은 언제 조제를 해야 되나요? 매번 조제를 하셔야죠. 매번 조제를 해서 사용하셔야 되고요. 금속성 기구는 부식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절기, 추운 날씨에는 어떤가요? 응결된 소독약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얼어 있는 상태의 소독약은 꼭 녹여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소독약제를 분무하고 살포를 하실 때는 축산물이라든지 가축의 사료나 물,
이런 축산 장비 등이 오염되지 않도록 조심해서 살포를 하셔야 되고요. 그 살포 후에는, 그러니까 소독 작업이 끝나신 후에는 손, 발, 얼굴을 물이나 비눗물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야 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축사 내부를 소독하는 소독약 중에서 석회의 살균 능력을 본 건데요. 그 정상인 것과 액상 소석회와 생석회를 사용한 것을 비교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균을 이제 살모넬라 엔테라이티디스하고 이콜라이 오이로치를 사용했을 때 그 균 배양과 동시에 액상 소석회와 생석회를 도포하니까 미생물이 완전히 증식이 억제되었다라는 결과를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생석회하고 소석회를 사용하는 방법은 생석회 같은 경우에는 물을 좀 적셔줘야 되죠. 그래서 물과 반응해서 열과 소석회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생석회 같은 경우에는 열에 의한 위험이 있죠. 그래서 열이 발산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 또 찐득거림으로 인해 불편함도 좀 존재를 하긴 합니다. 소석회 같은 경우에는 강알칼리성으로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사멸하고요. 그 일본의 경우에는 평시에 이제 관리를 할 때 10% 소석회 용액을 살포한다고 합니다. 소석회가 사용하기가 훨씬 수월하긴 한데요. 지금 그 생석회를 주로 뿌리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죠. 실제적으로 비교를 해보니까 생석회하고 소석회가 생석회에 비해서 약 3배 정도 가격은 좀, 더 비싼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석회라든지 소석회를 사용하시게 되면 게사 주변 바닥이나 내부 출입로에 좀 사용을 하시면은 그 유해 미생물의 유입을 좀 억제할 수 있는 거를 그걸 좀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이제 소독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분무 소독인데요. 분무 소독을 할 경우에 분무기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분무기 종류는 이제 고압 분무기라든지 수동식 분무 소독기를 사용하실 수가 있겠죠. 소독약을 준비하신 후에 권장하는 사용 방법, 그 제품 라벨에 있는 사용 방법에 준해서 물과 희석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소독약을 살포를 하시는데 약을 살포할 때는 약액이 충분히 젖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살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살포하실 때는 안쪽에서부터 바깥쪽으로 그리고 천장, 벽, 바닥, 배수구 순서로 살포를 하시면 됩니다. 소독약이 닿지 않는 부분이 없도록 모서리나 틈새, 기구 위쪽까지도 살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소독약을 살포하신 후 1시간이 경과하게 되면 그 이후에 물로 세척을 실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척 후에는 물기가 완전히 마를 때까지 건조를 시켜 주셔야 되고 이러한 방법을 한 번이 아니라 2, 3회 반복해서 재소독을 실시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소독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닭진드기 방제를 위한 이제 소독 방법을 한번 볼까요? 이제 닭진드기 방제를 위해서 이제 약재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게사가 마른 상태에서 살포를 하셔야 됩니다. 희석 비율은 약재 종류별로 다른데요. 그 약재 종류별로 지침에 따라서 살포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물량이 1제곱미터당 0.4리터 기준이라고 하면 층수에 따라서 팩터를 곱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으로 올라가는 팩터를 곱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m에 100m인 게사에 4단 KG의 경우 약재를 살포하려면 10 곱하기 100 곱하기 0.4리터 곱하기 팩터는 4단인 경우에 3을 곱하게 됩니다. 그래서 1200리터를 살포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기계식 약재 살포를 하면 진드기가 숨어있는 곳에 이제 약재 살포도 가능하고요. 또 빈틈없는 분무 방식을 좀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약재 살포가 어려운 부분이 이제 화살표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 진드기가 좋아하는 틈새는 좀 더 신경 써서 살포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붉은 화살표를 보시고 그 참고해서 방향을 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개의 가지에서 동시에 분사되는 형식의 그 분무기를 사용하시면 보다 효과적으로 그 방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닭진드기 방제 성공 사례를 보면은 일본의 사례인데요. 예방을 철저히 한 형태가 있었고
진드기를 퇴치한 형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방 철저형을 보시면은 그 외부 반입 기구라든지 자재는 들어올 때 고온 고압에서 세척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계란 파레트라든지 도구 등은 매번 고온의 물로 세척을 해줬고, 개사관에는 기구 이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금지시켰고, 모든 개사 입구에 살충제를 넣은 발 소독조를 설치해서 신발 소독을 실시를 하였고요. 농장 근무자의 물품들은 진드기에 감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늘 확인을 철저히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 아웃 된 뒤에, 닭이 전체 나간 뒤에는 닭장 전체의 구석구석 고온 고압의 세척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닭 진드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예방을 한 케이스이고요. 닭 진드기를 퇴치한 케이스를 한번 살펴보면 닭 진드기의 효과적인 약제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제를 선택을 한 후에 올 아웃된 이제 닭이 전부 나간 뒤에는 모든 먼지를 제거를 했고요. 개사 전체를 충분히 적도록 적시듯이 약제를 살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개사시설을 분해한 후에 소독조에 전부 담가뒀죠. 침전 완전히 담길 정도로 담가두었고, 열흘 동안 구석구석 고온 고압으로 세척을 해주었습니다. 세척 후에 1, 2일은 건조를 시키고, 이 과정을 3에서 6 과정을 이제 계속 반복한 거죠. 여기 3번에서 6번까지를 약 1개월간 반복을 해줬고, 닭 진드기 감염 여부를 철저히 확인한 후에 입식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입식 후에는 약제 대신에 고온 고압으로 세정만 실시를 해서 닭 진드기를 퇴치한 그 사례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건 참고 자료인데요. 그 닭 진드기용 살충제의 등록 현황입니다. 2020년 6월 기준으로 17종이 지금 등록이 되어 있고요.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보면 이쪽 부분들은 거의 그 농약으로 좀 등록되어 있는 이런 것들과 같이 이제 연결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약재들이고요. 이 약재들은 전체가 다 빈 축사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닭이 있는 상태에서는 살포를 할 수 없는 그런 약들이죠. 빈 축사에 사용할 수 있는데 부득이한 경우 산란계가 있는 개사에 사용 가능하지만 축체나 사료에는 직접 분무가 금지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제품들이 지금 3개가 있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식물 추출물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유기제재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은 지금 부득이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는데요. 이건 이제 빈 축사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식물 추출물들을 이런 이제 잔류 농약이 자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식물 추출물들이 닭 진드기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연구하는 사례들이 꽤 있는데요. 서울대학교에서도 뭐 직접 접촉복을 이용해서 그 식물 추출물들을 한번 방제 효과가 어떤지를 확인해 본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총 41종 중에 10종 정도가 그 높은 살비 활성을 보였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네. 그 2017년에 국립농업과학원에서 했던 했던 결과입니다. 그래서 식물 추출물하고 식물성 오일들에 대해서 시험을 한 결과인데, 뭐 제충국이라든지 데리스, 뭐 고삼, 자소, 방아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고삼 추출물이나 제충국, 데리스 이런 것들은 그 농업에서도 그 친환경 제재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식물성 오일들은 보면 계피라든지 정향, 박하 종류에 대해서 시험을 했는데요. 보면은 박하 종류 효과가 좀 좋았고요. 제충국하고 데리스도 좀 효과는 낮지만 그 닭진드기 퇴치에 영향은 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데리스하고 제충국이 저희가 많이 지금 친환경 제재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구입하기가 좀 수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시험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희석 방법대로 봤을 때 데리스나 제충국에서 아무래도 닭진드기에 대한 방제 효과가 좀 있었던 걸로 뭐 이런 시험 결과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닭진드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쓰였던 피프로닐들이 실제로 개사에서 계속 남아서 문제가 되고 있어서 개사 내에 이제 피프로닐 제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프로닐 설폰의 특성을 보면 피프로닐을 섭취를 하게 되면 간에서 피프로닐 설폰 형태로 대사가 됩니다. 좀 더 해독이 되는 상태로 변환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은 체지방에 저장이 되고요. 똥이나 계란이나 또 비듬 등으로 배출이 되게 됩니다. 피프로닐은 지방 친화적인 물질입니다. 그래서 물에 의해서 잘 제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석에 박혀서 지방과 같이 있게 되면 제거하기가 좀 힘든 상태가 됩니다. 사육시설에도 이제 부착이 되죠. 그래서 장기간 지속적으로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플라스틱 재질은 철제보다 오염이 좀 심하고 제거가 어렵습니다. 이거는 설거지 하실 때도 한번 보실 수가 있는데요. 플라스틱 통 같은 거에 기름이 많이 끼게 된 경우 철재료를 세제를 써서 사용하는 거하고 플라스틱 통을 이제 세제로 닦아도 플라스틱 통이 여러 번 세척을 해줘야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런 걸 생각하시면 플라스틱 재질이 더 오염이 심하고 제거가 어렵다는 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피프로닐 산출 방법을 보면 국제식품규격위원회하고 식품의약안전처가 예전엔 좀 달랐다가 지금 합쳐졌는데요. 피프로닐과 피프로닐 설폰을 합쳐서 피프로닐의 잔류량으로 산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피프로닐을 분해해서 자체로 세척을 했어도 피프로닐 설폰이 나타나면 피프로닐의 잔류량으로 전부 합산이 되는 거죠. 게사 내의 사육시설과 오염 부위를 한번 보시면은 사료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사료통이 이렇게 레일 상태로 생긴 이런 여기에 사료가 있을 때는 사료 잔존물을 제거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 이렇게 체인식으로 급이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 그리고 보시면 사료통 밑면에도 오염을 제거를 해 주셔야 되는데요. 피프로닐이 이렇게 사료통 밑면에 이렇게 존재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사료통 밑면에 오염도가 좀 많고요. 그래서 피프로닐 이렇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급수기 같은 경우에는 급수기는 가급적으로 분리를 해서 세척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개분 벨트나 에어덕트, 집란 벨트 같은 경우에 이쪽에도 많이 오염이 되죠. 그래서 개분 벨트 밑면을 오염을 제거해 주셔야 되고요. 또 에어덕트 같은 경우에는 에어덕트에도 뒷면 쪽에 오염을 좀 제거해 주셔야 됩니다. 집란 벨트는 교체를 하시거나 아니면 오염을 제거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피프로닐 설폰의 제거 방법의 순서를 보시면 작업자는 일단 피프로닐 설폰도 사람한테 안전하지는 않겠죠. 그러니 안면보호 장구라든지 보호복 등을 반드시 착용을 하셔야 됩니다. 게사 같은 경우에는 게사에는 유기물이라든지 먼지, 개분 벨트, 분변을 제거를 해주셔야 되고요. 평사 같은 경우에는 자리깃을 제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시설물의 표면 온도를 최소 20도 이상 가온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최적 온도는 35도에서 40도인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시설물의 표면 온도를 높여주면은 나중에 저희가 산화를 할 때 아니면 탄산소다를 썼을 때 더 분리가 쉽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는 분리인데요. 이거는 피프로닐을 분리해주는 단계이죠. 시설물이 분리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시설물 표면에 5% 소다액, 탄산나트륨을 살포하시고 그다음에 마르지 않은 상태로 30분을 대기해 줍니다. 그리고 분리할 수 있는 기구 같은 경우에는 온수에 이렇게 좀 담가 놓고 5% 소다를 사용하고 그다음에 15% 과산화수소수, 비누 세척 수세를 진행하도록 하고요. 살포 부위는 사료통 안쪽 바깥쪽, 그다음에 니플, 물바지를 포함해서 니플도 뿌려주시고, 그리고 케이지는 주로 밑면이라든지 측면 쪽, 그리고 에어덕트 표면, 그다음 개분 벨트, 평사 같은 경우에는 난상, 커튼이나 매트, 슬랫, 회 이런 데들을 추가해서 살포해 주셔야 됩니다. 산화는 과산화수소수를 이용해서 산화시키게 되는데요. 산화가 되면 피프로닐은 피프로닐 설폰으로 좀 더 제거가 좀 쉬운 상태로 변하긴 합니다. 그래서 소다액이 젖은 상태에서 살포를 하셔야 되고요. 최소 1시간 이상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척을 하시고, 세척은 계면활성제 성분을 살포를 하시고 고압 세척기로 수세를 하시면 좋습니다. 이때도 온수를 사용하시면 좋고요. 최소한 3회 이상을 반복해서
실시해 주시면 좋습니다. 과산화수소 같은 경우에는 작업자의 매우 튀었을 경우에 눈 같은 데 들어갔을 때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자의 안전을 주의하셔야 되고요. 세척수 같은 경우에는 배출하실 때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 배출할 때 하천에 무단으로 배출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농약 성분인 거죠. 그리고 그래서 함부로 나가면 안 되고, 계란 집란 벨트가 필요할 때, 이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은 그냥 교체를 해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림으로 한번 보실까요? 그래서 빈 개사 같은 경우를 한번 보시면 앞에서 이제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업자를 보시면 작업자는 이렇게 보호 장비를 다 착용을 했죠. 그래서 장갑, 마스크, 그다음에 보호복을 입으시고 안면 보호구도 쓰시고 가능하면은 보안경도 쓰시는 게 좋겠죠. 보호안경. 그렇게 작업자가 이제 작업복 착용을 다 하신 후에는 개사 쪽에 유기물이나 먼지, 개분 벨트의 분변을 제거해서 좀 더 제거를 잘 할 수 있게 일단 이제 먼지나 유기물들을 제거를 해줍니다. 그 시설물 표면 온도는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최소 20도 이상 가온을 해주셔야 됩니다. 최적 온도는 35에서 40도까지 올라가도록. 그리고 이제 피프로니를 이제 분리시켜주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아까 시설물을 분리하지 못하는 경우와 시설물이 분리 가능한 기구들을 이제 나누었었죠. 그래서 분리 가능한 것들은 이제 온수에 침지하고 밖으로 빼서 세척이 가능하실 거고요. 시설물을 분리하지 못하시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다액을 살포하고 마르지 않은 상태로 대기를 했다가 그 다음에 산화시키게 됩니다. 5%, 지금 15% 과산화수소수를 소다액에 젖은 상태에서 살포를 하신 다음에 최소한 1시간 이상을 그대로 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산화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겠죠. 닭이 있는 개사의 경우는 조금 다른데요. 1, 2번의 과정은 빈 개사하고 동일합니다. 그 후 3번은 이제 피프로니를 이제 분리해주는 부분에서 보시면 시설물 표면에 5% 소다액을 살포하시고요. 마르지 않은 상태로 30분 대기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살포 부위도 마찬가지죠. 그렇지만 닭의 직접 노출을 최소화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확한 살포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사용하실 수 있는 거는 안개 분무기라든지 이동식 분무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살포 부위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사료통 안쪽과 바깥쪽, 그다음에 니플, 물바지도 포함해서 살포하시고, 케이지 밑면이나 측면, 에어덕트 표면, 개분 벨트, 평사 같은 경우에는 란상 이제 커튼 매트, 그다음에 슬랫이라든지 회 이런 것들이 추가가 됩니다. 이런 부분을 살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닭이 있는 상태이죠. 닭이 있는 상태에서는 보시면 3% 과산화수소를 소다액에 젖은 상태에서 살포를 합니다. 15%의 과산화수소수는 닭한테도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퍼센트를 낮춰서 과산화수소를 살포하게 되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최소 1시간 이상 두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가능한 한 전 과정을 자주 반복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피프로닐 설폰의 제거인데요. 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알카리성 폼, 그러니까 거품 제제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카리성 폼이라 해서 이제 거품을 많이 낼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져 있는 건데요. 이것도 사용할 때는 온수 사용을 권장을 합니다. 그리고 알카리성 폼 같은 경우에는 적은 농도로도 유기물에 매우 강하게 부착을 하고요. 먼지 깊숙한 곳까지 침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알카리화돼서 무력화시킬 수가 있고요. 수세 위에 떨어져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알카리성 폼을 사용하시려면 폐수 처리 장치, 정화조가 반드시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것이 있는 데에서만 적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조밀하고 건조된 오물덩어리들, 아주 딱딱하게 굳은 분변이라든지 쓰레기 이런 것에서도 효력이 이제 관찰이 되었습니다. 효력 같은 경우에는 거품하고 접촉 시간이 연장이 더 되면 될수록 더욱더 증폭되는 걸 볼 수 있었고요.
세척 및 수세 과정은 최소 3회 이상 반복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케노산이라는 약재가 하나 이제 예시로 보여드렸고요. 성분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보는 소다액이죠. 네. 알카리성이네요. 소듐 하이드록사이드가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알카리 제제네요. 네.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이제 국내 사례를 보시면 알카리성 폼 이제 거품 제제를 도포해 본 건데요. 알카리성 폼을 희석을 해주고 희석을 이렇게 해주죠. 그 다음에 분무기를 이제 고압 분무기로 살포를 하게 됩니다. 바깥쪽도 전부 쏴줬고요. 네, 게사 안쪽에도 골고루 살포를 해줬습니다.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쭉 이제 살포를 하신 걸 거고요. 벽면에도 지금 살포를 해주시고 계시고 환기구 쪽에도 지금 살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게사 안쪽까지 골고루 살포되고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시겠지만 안쪽에도 쭉 저쪽까지 젖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쪽은 벽까지 지금 천장까지 지금 살포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천장, 벽 이렇게 살포되어 있는 상태고, 네. 그래서 그 알칼리성 폼 같은 경우에는 살포하고 나면 이렇게 덩어리져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붙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흘러내리지 않아서 더 오래 연장될 수가 있는 거죠. 피프로닐 제거를 할 수 있게. 네, 사진들입니다. 살포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안쪽에 케이지 바닥까지 지금 살포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런 체인 같은 데도 들어가 있고요. 바닥까지 전체가 다 지금 알카리성 제제 폼이 거품이 지금 살포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도포 결과를 보시면은 사진으로는 보실 수 없겠지만 사료통 밑면이라든지 체인식 급이기, 묵은 때 사료 잔존물까지도 다 제거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 그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좀 요약을 해보면 이제 청소와 소독과 결국 피프로닐 제거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청소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실시를 하시기를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석, 소독, 먼지, 유기물 등을 제거하고 세척하고 건조해야 된다. 그리고 세척 및 건조 작업은 2, 3회 반복을 하셔야 됩니다. 닭진드기 방제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부분이 좀 주의가 되냐면 에어덕트 내부라든지 덕트 사이의 이음새 청소도 매우 중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강조드리고 싶고요. 소독 부분에서 보면 그 효력이라든지 안전성, 부식성 등을 고려해서 소독약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AI 바이러스의 효력이 있는 소독제들은 반드시 검역본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하시라고 말씀드렸고요. 네. 소독약은 살포를 하게 되면 바로 세척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1시간 경과 후에 물로 세척을 하시고 그다음에는 깨끗하게 건조를 하시고 그다음 이 방법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2, 3번 반복을 하셔야 된다는 부분. 그리고 닭진드기 방제는 어떻습니까? 닭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기 때문에 닭의 눈에 정말 보이지 않는 곳, 그곳이나 닭이 치매를 못하는 곳,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소독을 하셔야겠죠. 피프로닐이나 피프로닐 썰폼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소다액과 과산화수소수, 비누를 합쳐서 제거를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알카리성 폼 제제나 과산화수소를 섞어서 이렇게도 제거를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그 산란개사 농장에서 잔류농약을 제거하거나 축사를 청소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